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65회 위기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을 거라 믿고 댓글과 후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한테 알림이 뜨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럴 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후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먼저 갈라파고스님께서 네. 저번에 후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와. 이런 일이. 네, 2만 원이라는 거금을 우와.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아주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갈라파고스님이 근데 팟빵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혹시나 뭐 닉네임이 다르시거나 아니면 갈라파고스라는 닉네임이 있지만 댓글을 안 남기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느 거라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뭐 댓글을 남기지 않으셨든 아니면 닉네임이 다르시든 간에 혹시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서 다시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갈라파고스님. 그래서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한 분이 더 계신데 런보이 런님이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거금이다. 대박입니다. 네. 진짜. 런보이런님도 저희가 팟빵 댓글에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닉네임이. 네. 그래서 한번 패널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유생님이 그 말씀해 주시기 재생시간 상위에 맞아요. 네. 상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목록에서 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진짜요? 저도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런보이님은 거기서 봤구나 하면서 평소에는 이제 듣기만 하시다가 네. 이렇게 후원으로 그 저희한테 좀 화이팅을 불어 넣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더 감사하고 런보이런님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팟빵에서 뭘 되게 다 궁금해하세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 좀 계기 같은 거를 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이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에게 늘 응원을 보내주시는 포스카일리님 역시 10,000원을 또 한 번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카일리님은 늘 댓글을 길게 장문의 맞아요. 의견이나 생각들을 남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또 후원까지 남겨주셔서 네. 저희가 행복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먼저 뭐 이런키 먼저 읽어볼까요? 네. 네, 안리다건님께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첫 에피소드였는데 저희 4명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댓글을 읽었고요. 그래서 아직 안리다건님은 빌리 엘리어트를 영화랑 뮤지컬 둘 다 못 보셨대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작품이니까 꼭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알리다거님이 그 유랑킴의 그 칭찬도 예전에 남겨주시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민망한가 보죠? 네, 알리다거님이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에게 알리다거님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매번 이렇게 남겨주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또 유랑킴님을 또 뵙고 또 반가워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생님도 읽어주시지요. 네. 관뚜껑님께서 이전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저희 시즌 1 에피소드들에 많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빈동님과 인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네. 분이었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의심이 살짝 가셨고 네. 네, 좀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지금 시즌 1 정주행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내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주행이라는 말을 뭐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쭉 더군다나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면서 정주행을 해주셔가지고 더 맞아요.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보통은 이제 최신 에피소드들에 많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거 중심으로 보다가 중간중간 탁탁 치고 들어오는 맞아. 그런 댓글이 이제 관뚜껑님 댓글인데 네. 굉장히 보면서 맞아 그런 얘기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즌2에도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네.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 아니겠죠? 네. 관뚜껑 닫고 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사라지면 이제 책임을 요란킴에게 다 같이 돌리는 걸로. 못됐다. 진짜 못했다. 쓴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포스카 11님께서 네. 그 결혼편 들으시고 네 너무 저희가 겁을 집어 먹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겁먹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네. 결혼하면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다고 체험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안 그래도 그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한 거야. 네. 그래서 왜지? 센트님이 발표를 이상하게 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아무래도 미혼자고 두려움이 조금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너무 그 비혼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혼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수많은 단점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그냥 행복 그 자체로만 해도 네. 충분한데 네.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치, 맞아요. 그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얘기를 들어요.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맞아요. 한데. 근데 마침 포스카일님이 이걸 맞아요. 적어주신 맞아요. 거예요. 네. 맞네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맞아요. 정말 어른의 댓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어른의 넷은 댓글이다. 이제 말하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겠다.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서 네. 호주 해날두님께서도 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려고 하시던 차에 네. 이 포스카 11님의 댓글을 보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오셨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댓글의 힘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저희와 같은 미혼자분들이 그 에피소드를 청취하셨다면 뭐 평소에 팟빵 댓글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포스칼리님의 댓글만큼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를 보고 맞아 이런 장점이 있지 하고 느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충분히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늘 저희에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가영찍님, 네. 관뚜껑님, 호주 해날두님, 포스카11님 이번에도 댓글 달아주셨고 그리고 오랜만에 남겨주신 알리다건님, 세라핌2님, 유쾌한 은가은가님 또 반갑게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주 동안 되게 즐겁게 녹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댓글과 후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부터는 저희의 새로운 특집이죠. 위기편이 시작이 됩니다. 위기편 누굽니까? 유생님 아닙니까? 유생님이 골랐잖아요. 네, 제가 선정했습니다. 네. 뭐 연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 선정의 이유를 네. 짧게 적어봤습니다. 오. 좀 비장한데요? 뭐 적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럼요.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세계 질서 재편과 신냉전, 그리고 전쟁의 위험성 증가, 세계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사상과 인간 정신의 위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좀 천천히 잘 안 들리니까. 네, 현재 우리가 그래서 겪고 있는 위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어떤 위기를 선택하실지 좀 궁금했고,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안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안목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냥 시험을 위한 결정이었나요? 몰랐군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길에 조그마한 편리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예전에 그 브르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네. 위기는 알고 있으면 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왜냐면 말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었어? 모르시는군요. 그런 멋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위기를 조금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네. 아주 작게나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뭘 많이 적어 오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험에 올라갈 사람은 접니다. 뭐 시험에 오른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 오늘 위기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아껴두던 주제를 드디어 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아껴뒀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와. 오늘 해볼 겁니다. 패널분들께는 몇 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청취자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가장 바빠질 때 필살기로 좀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에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식 얘기를 평소에 조금 제가 자신 있는 주식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또 마침 위기와 또 잘 맞닿아 있어요. 맞아요. 위기의 주식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세 명의 얼굴만 봐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위기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해보면 되겠다 해서 들고 왔는데 일단 그 코로나 이후죠. 정확히 말하면 한 2020년 3월쯤에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이때 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 코스피 지수가 한 1440 정도 됐어요. 오, 진짜 많이 내렸었네. 지금 몇인지 아세요? 2400 후반. 300 후반? 400 초반? 어떻게 알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난 이 정도의 수준이면 오늘 방향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 3월에 1440 정도의 바닥을 찍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죠. 쭉쭉쭉 올라오다가 네. 2021년 6월쯤에 3310 정도의 천장을 딱 터치합니다. 네. 이때 장난 아니었죠. 난리 맞아요. 났었죠. 맞아요. 모두가 얘기했잖아요. 왜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 다 맞아요. 끌어당기고 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맞아요. 10만 전자 가자. 맞다. 그때가 그때였지. 우리끼리도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사석에서 우리도 얘기했을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지죠. 그래서 2022년 9월 얼마 전이죠. 2130선, 2022년의 바닥인 2130선을 터치하고 녹음일인 지금 11월 중순 현재는 2480 정도를 코스피 지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2021년의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25% 정도 하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2년의 저점 대비해서는 16% 정도가 상승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거 시장이 바닥을 진짜 기고 있을 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반등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잘 되고 있을 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해서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네. 좀 어긋났습니다. 왜냐면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쵸. 네.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시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녹음이라고 업로드 날짜가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업로드 할 시점이 되면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 맞아요. 또 뭐 맞아요. 바닥을 또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제가 나눠볼 주제는 지지 않는 주식 투자법입니다. 오. 이거 괜찮은가요? 어그로 아니야, 어그로? 어뷰징인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아니 이기는 투자가 아니라 지지 않는. 소극적이네요, 다소. 네, 우리는 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네. 얘기를 왠지 결론을 알 것 같은데요. 글쓰기 에피소드의 향기가 좀 또 하나만 얘기하려고. 나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지 않는 투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의견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근데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면은 막 그렇게 세밀하게 방향을 잡지 않았어요. 일부러.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표정 이상한데요? 정보 전달보다는 여러분의 약간 고민이나 아니면 하소연을 위주로 네. 조금 얘기를 해보겠다. 여기서 하면 네. 되나요?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날로 먹겠다는 거죠. 뭐 농담이고 제가 글쓰기 편과 집코편의 콜라보 같은 느낌이에요. 집코편이에요. 글쓰기 편보다는 집코편의 향기가 좀 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근데 제가 사전에 패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실전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 맞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느낌이 조금 들어서 오늘은 정말 뭐 주식에 전문적으로 혹은 경제에 능통한 분들을 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와 같은 진짜 일반인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이제 조금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막 생기긴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저랑 쓴트님이랑 빈둥님은 조금씩 했었다고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유랑님은 주식 하시나요? 저는 딱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바로 10만 전자의 피해자라서 약간 눈물을 머금고 들었어요. 전혀 안 하다가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진짜요? 있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되게 상당히 팔랑귀라서 네. 주변에서 베트남에 무슨 대기업 같은 게 있대요. 근데 지금 베트남 시장이 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100% 오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네.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사긴 했는데 사실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네네. 두 배가 뛰어도 1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딱히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흥미도 안 생겨. 그러면 막 신경을 쓰지 않고 맞아요. 있구나. 뭐 반으로 떨어져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건데 그다지 막 이렇게 크게 기쁘거나 슬프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넣어놓고 사실 지금 까먹고 있다가 빈둥님이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하셔서 네. 그제서야 맞다 나한테도 주식이 있었지라고 생각한 거의 이 정도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유랑님 같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많을 거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두 패널 분들도 현재 주식 투자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얘기해 주시지요. 저는 다 팔았습니다. 네. 벌써 가지고 있다가 최저점으로 가기 전에 한 30%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네. 그 전에 좀 이득을 얻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 팔고 전 손절 치고 나왔습니다. 네, 현재 좀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한 건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다.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기니까 그냥 내가 무슨 주식이야 적금에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냥 현금을 이제 모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는 뭐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삼가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막을 뻔했네. 정치적 발언 금지. 네. 알겠습니다. 뭐 쓴뜨님은?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해요. 근데 장이 한창 안 좋을 때 펀드가 버텨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펀드는 고정적으로 아예 예약을 걸어놓고 이체를 시키고 있고 주식도 지금 저도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일 때가 할인일 때다라는 마음으로 또 간이 작아서 많이 투자는 못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뭐 네이버 한 주? 네이버가 바닥이야. 그랬을 때 좌절하고 그럼 한 주 사야지. 이렇게 해서 사가고 있어요. 물타기를 계속 하시는군요. 네. 대신 그날 빨간불일 때는 안 사요. 기준이 있군요. 근데 이게 아주 미미한 기준이어서 사실 막 공부도 조금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뭐 내 자산에 얼마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저는 다소 충동 구매입니다. 근데 감히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 전혀 최악의 상황이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랑님의 케이스에서 최악이면 아까 말씀했던 바와 다르게 그러니까 반대로 굉장히 좀 시드가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최악이지 유랑님은 맞아요. 시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최악이 아니고 유생님은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의 얘기를 듣고 뭐 판단했다기보다 그래서 최악이 아니고 순트님은 나름의 기준이 있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를 보니까 오늘 여기서 접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아닙니다. 최악 최선을 말하기에는 너무 불리는 금액이 작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최악인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살면서 해본 공부 중에 그냥 주식을 가장 열심히 했다 정도로 스스로 자부하는 거지 정말 시장의 전문가분들에 비하면 뭐 한 개미의 발톱 떼 정도 그것도 안 되는 수준이죠 사실. 그러니까 원래 빈둥님이 그래서 빈둥님이랑 좀 본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었잖아요. 원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식 전문가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욕망이랑 중독에 되게 약합니다. 제가 뭐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면서 나는 절대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왜냐면 하게 되면 내 모습이 뻔한 거야. 밤새 그것만 지켜볼 것 같다는 게 뻔해서 가지고 일부러 멀리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 네.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는 거야. 24시간. 근데 다행히 그 전에 뭐 조금 투자의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이런 교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저는 먼저 접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런 방법론, 거시적인 방법론들이 있구나를 먼저 알고 조금 차분히 해본 케이스라서 저도 뭐 누군가의 눈에는 뭐 쟤 별거 아는 거 없는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열심히 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있어서 스스로.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이런 저의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초점에 맞춰서 거기에 한 반 스푼 정도 제 경험을 섞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코너는 여러분의 상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테스트를 드릴 겁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10월 18일에 개미가 망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자극적인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의 카톡방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방 같은 데서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얘 누구냐? 왜 우리 아픈 부분을 이렇게 찌르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차용해 와서 여기서 좀 이 10가지 이유 중에 핀트가 어긋난 한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여러분께 9가지 그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뭐 좀 예의에 어긋날 수 있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자기 과신에 빠져 있다. 이 말은 초심자의 행운에 조금 심취해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2번, 익절은 빠르고 손절은 느린 편이다. 차이가 뭐예요? 익절이 뭐죠? 이익을 본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거,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어. 네. 근데 그 주가가 한 1,100원만 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바로 빼는 바로 그냥 그 100원의 수익을 위해서 빼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9,900원이 돼. 그럼 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잖아. 근데 이건 오를 거야 하면서 한 4,900원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반대가 돼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3번, 나는 소수의 법칙에 빠져 있다. 이 말은 곧 나는 성공 사례 몇 건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통계를 판단하고 있다. 내 주변에 뭐 대박난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4번, 나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5번, 나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집중 투자, 뭐 한 종목, 두 종목에 몰빵하는 케이스죠. 6번, 나는 충분한 학습 없이 투자에 나선다. 이 학습의 기준이 뭔가요? 학습의 기준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아닐 거예요. 7번, 뇌동매매를 자주 한다. 이 말은 이제 주관 없이 남들의 이야기에 끌려가지고 그게 뭐 지인이든 아니면 뉴스든 뭐 정보건 간에 고환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8번,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 돈이 내가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박하듯이 베팅하듯이 하고 있다. 마지막 9번입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조급해 한다. 한때 유명했던 이제 포모 증후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뭐 몇 개 정도가 해당하시는 것 같은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한 4개? 4개? 진짜요? 네. 되게 의외예요. 뭐 유생님이 4개라는 게 어떻게 봤던데? 없으실 줄 알았어요. 되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하는 스타일인 줄 알았다. 맞아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두 분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 하나? 네. 그러면 더 좋은데.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근데 그 하나가 충분한 학습 없이 다른 것을 다 포괄하는. 유랑님 어때요? 저는 상당히 적신호인 것 같은데요. 심각해요?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어서
그 2개마저도 너무 학습 없이 그냥 진짜 해본 거라서 여기에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테스트를 하기도 민망할 정도. 뭐 이게 테스트를 위해서 기사가 작성된 거는 아니라서 뭐 몇 개 이상이면 뭐다 이런 거를 얘기해드리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유생님은 몇 개라 그랬죠? 4개. 4개. 쓴트님 하나. 1개. 그다음 유랑님은 거의 뭐 전체가 될 텐데 이런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랑 비교하면 나는 어느 정도겠다가 좀 판단이 쓰지 않으실까. 네. 아니 이런 거요. 이런 애들이 주식시장에 있구나 하고 안도를 하게 되는. 그래, 더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그 본인의 그 개수를 기억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가 혹시 뭐예요? 각자? 전 1번이요. 1번. 전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신에 빠져 있다. 난 다 잘 되는데? 근데 그게 유생님은 주식에만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에도 보통 그런 편이에요? 다른 거에도 그런 편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사람이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 이랬던 경험이나 초심자의 행운에 좀 취해 있던 거나. 초심자 행운 취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것도 약간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주관이 강해가지고 남들이 뭐가 옳은데 만데 하는 거 별로 잘 안 듣고 정보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내가 꽂히는 거에 투자를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름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난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근데 어차피 얘기의 방향이 그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를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러면은 본인이 잘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유생님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잘 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좀 학술적이거나 그 시사적으로 아는 부분이라 가지고 어떤 시장을 잘 안다는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래서 꽂히는 거. 마음이 끌리는 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냥 내가 편이에요.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장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산업계의 대략적인 어떤 호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면 예전에 미래의료 때 얘기했던 그 관련 기술주들 그렇죠. 그것도 비슷한 이렇게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약간의 신경을 쓰면 직장이나 동네 상가 같은 데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보다 훨씬 앞선 정보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곧 모든 것을 잘 아는 전문가들보다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뭐 상가를 가서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상가를 가서 이거 잘 팔리던데 이걸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든 아니면 유생님처럼 미래의료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분야를 사볼까 하는 생각들은 상당히 건전한 편이에요. 근데 건전했는데 미래의료는 왜 그 모양이죠? 지금의 상황이 뭐 언젠가는 건전해질 거다.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다. 그렇구나. 너무 미래군요. 근데 이거랑 비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은 전혀 접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남들의 얘기만 듣고 반도체가 잘 된다더라 하고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는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한 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되지만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잘 아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는 생각이 더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의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서 아마 그 유생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이 자기 과신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약간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지어서 그냥 잘 될 거야. 옆에 사람들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혹은 뉴스에서 보니까 내년에 전망이 좋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뭐 순트님이나 유랑님은 기억에 남는 번호가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주식 시장에 들어온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호황일 때 안 했다가 그게 약간
약간 꺾였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까 말했던 1, 2, 3, 4, 5, 6, 7, 8, 9번을 다 경험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단톡방 열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하는 글을 주식 그 게시판 같은 데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도 막 들어가 봤다가 거기서 진짜 알지도 못하는 회사 이름 알려주면은 들어가면 진짜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10분 단위로 체크했다가 막 그것도 많이 넣는 것도 아니야. 막 5만 원 넣었다가 5만 5천 원이 되면은 빼요. 근데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5만 5천 원에 들어갔다가 4만 9천 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전 요새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기업 위주로 해야겠다랑 그리고 대기업 우량주 위주로 약간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산업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러면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학습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런 거는 보거든요. 그 PER, PBR, 그리고 ROE 이런 아십니까? 거는 또 봐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순이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들 그거 정도는 보는데 그건 그냥 수치일 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 외에 공부는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순트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투자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주. 맞아요. 대부분 우량주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자산이 그래도 많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보여요? 이런 투자법은 보시기에? 뭐 일반적이지 않나요?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간이 작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택하는 전술이 맞아요. 아닌가.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의외로. 그래요? 그 예전에 뭐 나온 통계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집단이 20대 남자일 거거든요. 근데 20대 남자의 그 보편적인 경향 중에 거기에서 분석한 게 아무래도 좀 대박을 꿈꾸는 좀 모험적 성향이 강해서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형주 혹은 우량주와 같은 종목을 쉽게 손이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 해도 얼마 못 벌 것 같은 거야. 내 주변 보니까 되게 작은 중소형주로 2배, 3배 나는 친구들 있는데 얘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10%, 20% 해서 뭐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꽤나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뭐 비단 20대 남자들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직장인들도 이런 식의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달 이제 돈을 버는 직장인들은 어차피 다음 달에 돈 들어오잖아. 이거 그냥 해도 다음 달에 메꾸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초반에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근데 그때 운이 좋게도 작은 자산으로 정말 작은 자산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진짜 사람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이 5,500원이 되니까 그럼 이거를 500만 원을 투자하면 550만 원이 되는 거고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500만 원이 되는 거는 이 생각이 들면서 욕심이 생겼다가 그게 이제 4,900원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낀 거예요.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자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누군가 5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경험에 비춰가지고 산술적인 계산을 함으로써 손해가 막심해지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변수를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트님이 말씀해주신 그 처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초심자의 행운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게 2배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아무리 수익이 조금씩 나도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2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그러면 1억을 넣으면 2억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오류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버핏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 형님이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중소형주에 무작정 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이게
그 상대적으로 우량주에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주식 전문가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대양주를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벌 수 있는 게 그만큼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사업 보고서가 리포트가 없는 회사들을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자칭 이제 슈퍼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특히나 시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현혹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라고 하고 이제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해온 격언과는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오류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주식 생각만 해요. 24시간을 다 공부를 거기서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인이 투자하는 중소형주 투자는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회사의 그 IR 담당자 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때요?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거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기업 탐방을 가서 자기가 현장을 보고 이제 조사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이 회사가 어떻게 갈 것 같다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런 종목과 그냥 옆에서 주워들은 그 종목을 주워들은 사람의 투자 방법은 똑같은 종목을 투자한다고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벌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법과 슈퍼개미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슈퍼개미들의 그 조언과는 되게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모두가 아시고 투자를 하면 되게 그래도 한 걸음이나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슈퍼개미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시장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정말 투자를 하신다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걸 대충 듣고 여기 들어가면 돈 번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전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 투자금을 받은 회사들은 그걸로 또 다른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여기 들어가면 뭐 돈 번대라는 거는 도박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그 도박과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경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은 대부분은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새는 유튜브에서 채널들이 굉장히 많고 정보들도 텔레그램이나 블로그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매일같이 아까 말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반인들 중에 투자를 그래도 즐겨 한다는 사람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내가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차원이 다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들인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써도 돼. 이런 사고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슈퍼개미들이 굳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좀 허우적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유랑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지 아까 그 9가지 중에 저는 사실 1번 빼고 진짜 다 해당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애초에 자기 과신만 없고 이제 나머지 8개가 다. 왜냐면 저는 애초에 제가 주식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안 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약간 그냥 소수의 제가 좋아하는 것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되게 무심한 편이라서 저는 애초에 이거에 제가 공부를 할 시간과 여유와 의지가 다 없다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말만 듣고 그냥 호기심 삼아 해봤던 게 커서 일단 애초에 그런 마인드로 임하기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었던 게 5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을 두고 보면 예를 들어 대기업이다 하면 10년 후에는 당연히 경제가 뭐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정도의 장기간을 보고 그냥 박아 놓는다고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게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죠. 뭐 10년 후가 돼봐야 아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거예요. 유랑님의 머릿속에는 아마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까도 100만 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10억이 뭐 어느 순간 한 뭐 5억, 4억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5억, 6억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쵸. 이게 100만 원일 때랑 몇 억 단위, 1000단위가 됐을 때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하워드 막스라는 저명한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찰리 먼거라는 또 다른 투자자는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조합하면 결국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려면 그 기업, 그 종목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마 그런 신념이 적을 거예요. 그런 신념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생길랑 말랑한데 그게 더군다나 1억, 10억이 되면은 절대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뭐 존버하면 되잖아.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언젠가는 오르잖아 하는 거는 그 상황이 안 돼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뭐 10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장기 투자란 존버라든지 장기 투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도 거시적 상황도 좀 예측을 조금이라도 해두지 않으면은 그냥 박아놓으면 올리겠지. 근데 올랐는데 갑자기 화폐 가치는 뚝뚝 떨어져 있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5년을 봐요. 그러면 5년 안에 내가 이 돈이 융통할 일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의 액수만 그쵸. 그 정도의 액수만 넣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증권 방송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저 없어요. 그런 데서 보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화를 주세요. 그 방송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가 패널 분이 전화를 받아. 뭐 얼마에 뭐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비중이 몇 프로세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뭐 얼마 평단이 얼마세요? 이런 거를 다 물어봐요. 쭉 말해줘. 그러면 그 전문가가 코칭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끝나요. 근데 그런 방송이 대부분이야. 그 증권 방송에 한 24시간이라고 하면 한 20시간 정도가 그렇게 돌아가.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보유해라 혹은 언제 이상이 되면은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되게 가볍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들어와요 귀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팔아라 사라 이거 두 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주식 방송에 그렇게 상담하는 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를 조언을 해주건 누가 어떤 시장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건 그래서 계속 보유해라 팔아라 이 얘기만 들리는데 만약에 나랑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 한 사람이 혹은 그 증권사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서 삼성전자 지금 좋아요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까지 10년 뒤까지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언제 팔아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5년 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당장 내일을 보지 5년 뒤를 절대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에 들어가라더라 내일 들어가라더라 이런 얘기에 좀 현혹되기가 쉬우니까 아까 그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고 신념이 없는 사람에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순트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락했을 때만 산다.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신념이 없는 사람은 3%가 떨어지는 5%가 떨어지는 10%가 떨어지든 절대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가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념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공부한다는 게 네. 뭐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들으면서 계속 혼자 속으로 유튜브 방송 안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유튜브 보고 공부했으면 오히려 팔랑거렸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 일절 안 봤거든요. 안 보고 뭐 주식 전문가가 나오는 그런 뭐 뉴스라든지 그런 것도 안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공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도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옆자리 팀장님이 주식을 하시는데 굴리신 자금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 이익을 보세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시장 보고서에 접근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 시장 보고서 한 편이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 이제 어쨌든 구매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일하는 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시장 보고서를 많이 볼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시장 괜찮은데 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보고서를 되게 잘 훑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들이랑 일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분은 주식 유튜브도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 액세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공부가 아닐까요? 그렇죠. 뭐 사실 이건 전업 투자자 기준인데 전업 투자자 기준으로 매일같이 사업 보고서를 안 읽고 리포트도 안 보고 그다음 뭐 공시를 다 챙겨보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할 종목에 대한 기사를 매일 챙겨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거를 전업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사람은 그냥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은 되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놀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 이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많고 간혹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식의 얘기로만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같이 회사에 전화하고 탐방 가고 이런 게 일상인데 근데 우리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기는 투자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제가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는 투자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망해가는 것 같은 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했던 지지 않는 투자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더 얘기를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틈틈이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주식시장에 여러 격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법을 조금 0점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 텐데 혹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와 같이 혹시 주워들은 격언 같은 게 있으신지. 저번에 그 하이킥 편해주셨잖아요. 거기 지붕 뚫고 하이킥에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아까 말씀하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일단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적게 먹고 적게 싸라. 근데 이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적용이 안 돼. 맞아. 그게 문제인데 혹시 뭐 두 분 또 있어요? 뭐 기억에 남는 거? 저는 샀으면 수면제 먹고 푹 자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환호에 팔고 공포에 살아. 그리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의 통장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 정도? 뭐 많이 아시네. 뭐 유랑님도 있어요? 저는 돈 버는 성공한다. 돈 버는 성공한다. 제일 유명한 그거 아닌가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계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사실 뭐 로봇과 같이 이런 격언들이 뭐 입력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로봇은 분명히 성과가 좋을 거야.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 격언들과 다르게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퀀트 투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 퀀트 투자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혹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퀀트 투자는 정말 기계와 같이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매매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사람들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계처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론에만 매매가 돼요. 이론에 의해서만 매매가 돼요. 그 말은 즉슨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들뜨거나 이런 감정을 되게 배제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표를 몇 가지를 수십 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되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본업을 충실하기 위해서 이 퀀트 투자를 이용하세요. 정말 잘하는 퀀트 투자분들은 뭐 분기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3번 이 정도로 그냥 그 시스템만 조정을 할 뿐 평소에 주식시장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본인이 살면서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그 지표에 대한 자신이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설정하고 본업에 그냥 집중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매일같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조절만 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몰라서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야 주식을 하는 거는 그래도 투자하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희열을 맛봐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리고 대부분의 퀀트 투자들이 정말 잘하는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투자자들 중에 수익률이 상위인 사람에 비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적겠죠. 그쵸. 안전한 방법이니까.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야 퀀트 투자 해봤자 얼마 번다고 혹은 그거 재미없잖아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뭐 본인의 만약에 그 성향과만 맞기만 하다면 퀀트 투자도 요새는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져온 격언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조금 참고하면 지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참고하면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그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는 가장 역사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정말 좋은 말이 기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5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언어로 그리고 그 5학년이 지루해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5학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요새 5학년 얼마나 무서운데. 5학년한테 이해하려고 아마 다들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을 테니까 5학년한테 설명을 하려면 본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설명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주변에 주식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사짜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나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그렇게 공부하고 낸 결과물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스타트업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동안 나를 설득시켜야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처럼 정말 짧은 시간에 쉬운 언어로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일리 있네요. 근데 대부분 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사라. 이 얘기랑 다르지 않나라고,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단순한 투자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아메바 같은 생각.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터 린치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가 완벽히 모든 A부터 Z까지 다 이해됐을 때야 비로소 5학년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투자 지식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좀 악의적으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워렌 버핏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같나요? 얘기?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명료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까 말했던 유생님 말한 아메바적인 간단하게 생각 조금 더 고민해 보시지요. 어떤 생각인지. 워렌 버핏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아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절에 빠르고 손절에 느린 사람한테 주는 어떤 경각심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연결해서 뭐 물론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 문장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10번도 보유하지 말아라. 그 후자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너무 쉽게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조금 더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 혹은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 이 정도로 조금 가볍게 투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마 워렌 버핏 형님은 이런 거를 조금 물론 장기 투자의 이점을 설명하려는 취지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옆자리 팀장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일종의 소유권 지분을 가져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뭐 직원 혹은 임직원이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건강한 생각이거든요. 그냥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기업에만 투자해라. 맞아. 혹은 내가 그 회사의 진짜 최대 주주가 되고 싶은 그런 가치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물론. 특히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2020년 기억하시잖아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그냥 뭐만 사면 다 오르는 거야. 맞아. 그냥 뭐 주사위 굴려서 사도 돼요. 부루마블 하듯이 해서 사도 올라.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 나 잘하는구나 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좀 마이너스 40~50% 될 때까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되는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워렌 버핏의 형님의 좀 말을 참고해가지고 10년을 보유할 정도로 내가 장기적으로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면 애초에 사지도 말고 일단 공부하는 게 먼저구나를 생각하시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은 거시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식 투자법이 뭔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가 혹시 뭐가 있을지 각자가 생각하는. 저는 주식을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펀드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의 주식 손해 현황보다 펀드에서 떨어진 그 비율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거든요. 이게 떨어졌군요. 워낙 안 좋으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많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부할 자신이 없고 좀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고 진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서 그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까 센트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없어도 되는 돈만큼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커지면 사람이 쫄리다 보니까 더 모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계속 여기에 너무 매몰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될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도 나한테 큰 지장이 없는 삶의 영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라 그러냐면 내가 주식에 넣었어. 밤에 잠이 안 와. 그 잘못된 투자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닌 있어야만 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유랑님의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본인은 잠이 잘 와.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맞아. 아마 유생님이 공감하시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은 있어야만 하는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다 소중하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없어도 되는 돈의 느낌. 그 정도? 네. 유생님은? 저는 갑자기 얘기하니 까먹었잖아요. 갑자기 공격 들어서 까먹어버렸어. 저는 그 거시 경제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제 이론이나 경제 원론에 입각해서 투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잉여 자본이 생겼을 때 아까 유랑님이랑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잉여 자본이 생기고 그걸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은행에다 갖다 줘서 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나는 금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 했을 때는 그걸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뭐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대박을 노릴 거야.
뭐 2배, 3배를 불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거시적 경제 안에서 내가 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거를 가만히 묵혀두는 것보다 이거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다 투자를 하고 나는 거기서 나는 수익을 일부를 받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깔고 나서 투자 방법을 정하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을 분명히 해라. 맞아요. 이건 투자가 아닌, 투기가 아닌 투자의 방법으로. 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유생님이 생각한 방향과 유랑님이 생각한 방향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럴 자신이 없으면 순트님의 방법처럼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 또 그 불로소득이라는 느낌이 들면 위험한 것 같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돈을 쉽게 벌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주식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은 결코 불로소득처럼 그냥 쉽게 얻어지는 노동 그 소득을 얻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득이 얻는 건데 우리는 이 시장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클릭 한 번이면 사지고 팔아지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로소득처럼 여기지 않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모든 정말 소중한 얘기들에 조금 한 스푼 정도 더해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상황은 누가 됐든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내세의 직업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업 중에서도 그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가 있는 반면 소득이나 아니면 연금까지 보장된 공무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프리랜서분들은 내가 많이 일하고 그 상황에 맞으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직업에 따라서 특수성이 다른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분이 내가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해서 이거를 고정 수입으로 착각을 하고 매달 되게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본인의 수입이 굉장히 일정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혹은 공기업 뭐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내가 조금 조급한 성격이더라 혹은 나는 좀 과감한 성격이더라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남들 하듯이 따라서 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성격에 맞는 직업에 맞는 그리고 실력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내 실력을 좀 과하게 자신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일단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에게 맞는 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판단하는 기간을 정말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나이 때는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경험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오고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하락장을 정말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처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정도 경험한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거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아무리 내가 24시간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뭐 한 달, 1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투자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나에게 맞는 투자를 먼저 정립하시고 이거에 대한 실패를 장기간을 두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아직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은 아마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베팅을 굳이 우리 나이 때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0점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0점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해나간다고 만약에 마인드셋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충분한 자산이 이뤄졌을 때 이거를 정말 확신에 차고 베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주식 전문가들을 걸으세요. 주변에. 제 얘기를 걸으십시오. 그럼 같이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막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주변에 그렇게 쉽게 나를 현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슨 주가 오른데 이런 거 막 속닥속닥거리는 사람들 걸으라는 얘기군요. 먼저 얘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식을 하고 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사야 돼? 했을 때 한순간에 종목이 나오건 아니면 섹터가 나오고 이런 사람은 쉽게 믿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신중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고기를 내어주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네.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결과물이 좋다고 해도 본인한테 절대 이익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알아두시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 거는 특히나 저희 나이 또래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인 친구들은 그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주식 투자보다 중요한 게 본인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직업,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본인의 본업이 있을 텐데 그 업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중 미래를 생각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조금 잘 됐다고 전업 투자자로 돌아서게 되면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성과를 낸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락이 있으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전문성이 있는 또 다른 분야가 필요하고 그 본업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우리한테 진짜 맞는 현실적인 지지 않는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뭐 살면서 계속 해왔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얻은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통장이 텅텅 비었지만 이런 생각만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래도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조금 아끼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하나만한 얘기는 아니네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집콕보다 나았나요? 집콕편 아픈 손가락.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누구부터 할까요? 좀 경험이 적은 순서대로 할까요? 네. 유랑님 먼저. 네. 저는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했고 저도 사실 되게 충동적으로 별 공부 없이 지인의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했었던 케이스여서 역시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면서 이제 미래에 주식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빈둥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주식 전문가를 걸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설득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냥 제가 했던 얘기를 좀 그 교훈 삼아서 뭐 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도의 확신이 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성적을 낼 수 있는 더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진짜요?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다가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을 이루셨네요. 보람이 찹니다.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떠신지? 저는 아까 빈동님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게 전문가 걸으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슈퍼겜이고 엄청 전업 투자자인데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모은 정보, 내가 알게 된 지식들을 쉽게 뿌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걸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투자를 할 일이 생긴다면은 내 맘대로 하겠다. 나를 믿고 하겠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에 빈동님이 더 공부해서 40, 50대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주 조그마한 발걸음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40, 50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젊었을 때 공부를 해가면서 좌충우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빈둥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 들으면서 좀 더 학습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불로소득이라는 느낌이 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뭐 40, 50대 정도는 돼야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확신이 생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를 말씀드린 거지만 분명히 정말 열심히 하면 20, 30대에 그렇게 확신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게 본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트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리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근로소득만 가지고 내 생활을 영위하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뭐 내 집을 언제 마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런 걱정은 당연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주식 투자를 떠올리는 거는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필요성에 비해서 주식 투자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됐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0점 조절이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0점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패에 대한 진짜 진지한 분석을 해나가면서 0점 조절을 했을 때야만이 내가 정말 당당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벌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끝으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이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되니까 아까 초반에 위기에 그 읽은 유생님의 기분이 선택한 그걸 이런 기분인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을 빚어낸다. 이 얘기를 끝으로 누가 한 얘기인가요? 네? 누가 한 얘기인가요? 장빈둥.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인터넷에 주웠습니다. 근데 뭐 누가 했던 간에 이 문장에 저는 주식을 하면서 계속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편의 첫 번째로 지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되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말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나 조금 방향을 못 잡으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위기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